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서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 언론 민들레의 단독 보도를 인용했는데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1,400쪽에 해당하는 녹취록인데요. 이재명한테 돈 안 줘, 검찰이 장난쳐, 뭐 이런 글이 나온 겁니다. 전체 이제 뭐 이거는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일단 이 보도 혹시 접하셨습니까? 네, 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상황을 타임라인을 보면 김성태가 처음 입국했을 때 나는 이재명 전화번호도 없다. 모른다라고 했는데 열흘 만에 진술을 바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에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들이 저 이제 접견 과정에서 나왔다는 발언들이 그 날짜의 전후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근데 김성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진술을 하면 뭐를 더 내놓으라고 한다. 내가 차라리 그냥 돈을 줬다고 해야 되는 말하고 싶다.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증인 중에 한 명인 안부수에게도 야 그거 그냥 돈 보냈다고 해라. 그게 형이 싸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김성태가 그 안에서 본인이 자가 내피셜로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것 같고 검사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8억을 왜 썼지? 예를 드는 겁니다. 8억을 왜 썼지? 저는 그거를 사업하려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엔 그렇게 해서 그 진술하다 보면 그래 내가 8억을 준 것 같아. 8억을 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8억을 줬다고 하는 게 편해지겠어. 그래서 8억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끌어내는 게 특수부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술을 끌어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기법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봤던 게 피의자 윤석열이 재판에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하죠. 네. 그러니까 당신은 술이 많이 취해서 네. 비상계엄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저 그날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당신은 그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날 재판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게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면 돌아가 또 불러요. 또 막 그걸로 이제 말로 압박을 해요. 네. 그러면 그날 술을 먹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날 술을 먹어갖고 이걸 기억을 헷갈리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성태 회장이 이제 나온 추가적인 이제 지인들에게 했다라는 접견의 진술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정너 진술 유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려 1,400쪽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쌍방울 김성태의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증거다. 따라서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치모, 공치모가 이제 해산은 아직 안 했죠. 해산은 아직 안 했지만 당내 공식기구로 됐고 그 위원장을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즉각적인 그 국정조사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소 취소라고 하는 워딩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앞에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스텝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마이와 민들레 등이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상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술 조작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에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는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검사 수사관이 했는지가 당사자 그러니까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점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보이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김종훈 기자가 1,400쪽을 입수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야 진짜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진짜 하고 싶다. 거짓말도 아니고 열받아가지고 검사들이 하는 짓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직하덜 못해. 이 더러운 놈의 XX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상용 검사실에서 배상윤하고 통화한 또 정황이 있어요. 그걸 보면 검사실에서 검사가
배상윤 회장한테 전화해 보라고 해서 통화했거든 어제. 병원에 입원했더만 뭐 이렇게 얘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베베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했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이 XX들이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통화하라고 시키고 왜 배상윤하고 통화하라고 시켰을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죠. 예를 예, 들면. 진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언은 이런 거죠. 오늘은 김성태 씨 하고 싶은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김성태가 쫙 얘기를 합니다. 쫙 얘기를 해요. 네. 아, 다 하신 거예요? 더 하실 얘기는 없고?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럼 김성태가 다 했다고 그래요. 예. 아,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유도해 내는 거죠. 예. 근데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동안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하. 이제 내가 말하자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고 싶어지죠. 네. 그 아까 얘기한 그 불안감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 예.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을 쥐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진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어느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건에서 딸하고도 통화를 시켜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할 수 없는데 검사실에 들어오면 딸하고 전화를 시켜요. 이거는 배려인 동시에 협박인 거죠. 협박인 예, 거죠. 협박인 거죠. 근데 네. 그거는 남욱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가족.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되거나 참고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과 왜 통화를 시킵니까? 그거는 그 통화 과정에서 네가 그 진술을 하지 못하면 이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뉘앙스만 전달해도 이 사건 관계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예. 해가는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2023년 4월 14일에 이런 말도 합니다. 안부수 그 아태평화협의회 네. 회장인 핵심이죠. 거죠. 핵심이죠. 이 사건에.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싸다고 그래. 이화영이랑 사실대로 박상민 경찰 쌍방울 직원이거든요. 재판에 집중을 해야 돼. 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있어요. 2023년 4월 18일 구치소 접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 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더만 제3자 뇌물이 100억 이상이면 그것도 2년 6월 이상이야. 이건 형량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소를 한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제3자 뇌물로 간다라는 것은 검찰이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김성태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도 있어요. 이화영 사건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화영이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한데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을 확실히 엮으려고 네. 하는데 뭐 이런 발언들도 있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그 조작 기소의 정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보도를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발언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확실히 12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 거리 도보행진에 나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김은지 기자님?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네. 도보행진은 네. 말만 대외용이지 대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단식 그리고는 도보행진까지도 항상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그 대외 그러니까 이재명 투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부 단속을 하는 용어로 썼던 것들이거든요. 주로 몸을 활용하는 행동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윤어게인 세력과 붙어가지고는 결국은 당을 망치려고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중진들까지도 입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19일에 윤석열 씨 1심 선고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난 후부터 다시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문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서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명분을 가지게 된 거죠. 사법개혁 3법은 독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 당에서는 이 정도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할 거 다 해봤고 이제는 도보행진,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는 돌아올 명분을 통해 가지고 훗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이 지금 대구 경북 통합법 통과시키는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보행진은 어차피 원내를 다시 그립잡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국정조사가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전략적 고민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법에 의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 하나를 원포인트로 할 경우에는
되면은 네. 그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국정조사를 진짜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대장동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을 수사하다가 대장동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관련 인물이 많고 이거 이재명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고 하니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백현동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 백현동으로 넘어가서 백현동을 막 수사를 했습니다. 백현동을 수사를 했는데 이거 역시 구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성남의료원 부지와 성남FC로 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막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단계 뭐 그거를 한 거네 뇌물을 주는 거네 아니네 뭐 누굴 유리하게 했네 안 했네 이걸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뭘로 간 겁니까? 변호사비 대납을 간 거예요. 네. 변호사비 대납을 갔다가 변호사비를 털다 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쌍방울이 나온 거예요. 그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가다가 이 주가 조작을 한 게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을 했네로 간 이거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6-7번 쿠션을 친 사건이에요. 몇 년 동안. 네.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 이 사법개혁 3법이나 검찰개혁 이슈와 맞춰서 보면 이런 식의 수사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스토리라인. 그쵸. 개별 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국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근데 언론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던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대북 송금까지 오게 됐는가? 그 기간 동안 검찰은 어떤 판단들을 내렸고 이 수사 보고서들이 어떻게 작성이 됐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적인 별건 수사가 그리고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로 계속 이거를 백업해 그렇죠.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들을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 이 과정 자체를 조사해서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논리로 설득해내겠다. 그렇죠. 네. 이런 자세로 이제 가서 접근을 하면 네.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도 이런 정도로 별건 수사가 이어졌던 건이 사실 별로 거의 없어요. 없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지. 근데 지금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가 1,400쪽짜리 자료가 있으니까 국정조사 가면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거야라고 가면 오히려 증인들은 진술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이건 이재명 방탄이 아니냐 네. 이렇게 가면 사실 굉장히 좀 예. 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뭐 잘 기획하고 계시겠지만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그 김한 기자가 굉장히 훌륭한 팁을 이 현장 취재 기자로서 취재를 한 기자로서 어떤 게 네. 주요 관점 포인트인지를 짚어주신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달린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아까 이제 김한 기자가 말씀하셨던 이 커다란 스토리 라인에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만이 타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혹은 그 검사들을 비판했던 언론인들조차도 그렇죠. 타깃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원포인트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검찰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넣을 수 있는 피해자들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공감대가 커질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방탄이라고 하는 비판을 좀 피하기 더 좋을 것이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 나서서 차기 대통령 혹은 또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 또는 견제하려고 네. 하는 뭐 본인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 뭐 반정부 세력,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타도 이재명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이런 사건인데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방식의 정적 죽이기가 상용화되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한 거냐. 독재자 시대에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짓이 이 감행이 됐고 그래서 합법적인 검사들이 거기에 동원됐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건이 누군가는 반드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수사지휘를 했고 이 수사지휘를 하기 위한 회의가 있고 이 수사지휘의 근거가 됐던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별건으로 넘어갔을 때 이 수사를 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누가 수사를 용인해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 검사 3명으로는 안 되겠다. 검사 8명 넣어줄게.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에 정말 윤석열이 이재명이 그거는 구속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우리 총장님이 이거를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서 한 건지. 제거하자. 그럼 이 판단을 적극적으로 한 예를 들면 돌격대장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검찰 개혁을 이래서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 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의회가.